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키우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의 차이는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자본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거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죽도록 바쁜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성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 성과, 부후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획 없이 맞이하는 하루는 항상 똑같습니다. 갑자기 잡힌 회의 하나에 휘둘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연락에 끌려다니고 누군가 부탁하면 싫어도 네라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삶이 몇 달,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바쁜데 가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는 것은 피로와 후회뿐인 인생 말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1년 뒤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보다 먼저 시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일 시간을 쓰고도 억 단위의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월급 한 번 받으면 끝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씁니다. 그래서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 1시간은 얼마짜리입니까?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는 기계 한 대, 원자재 한 묶음, 부지 한 평의 가치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나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언제까지나 값싼 일에 비싼 시간을 쓰게 됩니다. 뛰어난 인재가 서류 정리, 잡다한 연락,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에 하루를 다 써버리면 그 사람의 재능은 평생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야 할 일을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시간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지점,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지점에만 서 있으려 합니다. 나 또한 회사를 키우면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조금만 가르치면 남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회사의 방향을 정하고 큰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보고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더 적게 일하면서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공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거래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회사를 옮겨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남의 요구에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원칙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다시 사와야 하는지 단계별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원래부터 모범생이었겠지요. 처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내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망가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나는 가게 물건을 훔치는 아이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서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폭력과 거짓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어른들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틀렸다. 저 정도면 답이 없다. 그 말은 사실 내 귀에도 익숙했습니다. 나 자신도 어느새 그렇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남은 건 낙인뿐이었습니다. 문제야, 불량배, 구제불능.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레일에서 벗어난 객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멈출 수도 없이 그저 망가지는 속도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약물에 손을 댔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가장 많이 헛되이 쏟아버린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목표를 가져본 적도 없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려지는 종이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숨겨둔 마약과 훔친 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신고할 수 있냐고.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동생의 귀띔으로 잠시 도망쳤지만 그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훔친 자동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결국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떨고 있던 그 밤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벽은 두껍고 철문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내가 스스로 망가뜨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한 가지 사실만이 또렷해졌습니다. 결정은 항상 내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나는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다시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그렇게 엉켜버린 시간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말입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그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시간을 직시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떠밀려 다니던 때와 달리 독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벽, 철문, 천장, 차가운 바닥, 그리고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계속 버리며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나는 아직 어려웠고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관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넌 뭔가 다르다. 그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지워졌던 가능성을 다시 불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이 어디에 쓰이느냐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망가진 인간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교도관도 모두 나 외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훔치는 데 쓸 것인가, 파괴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쓸모있는 무언가를 쌓는 데 쓸 것인가. 교도소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질문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계산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만 보면 내 청소년기를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로 치른 시간의 강의실이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방향 없는 시간은 반드시 파괴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는 이후에 시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법, 나 자신과 조직의 시간을 다시 사오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어떻게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 질서 있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들려주고자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일정은 정해져 있었으며 하루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내 머릿속은 처음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반성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내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와 언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도구이자 언어가 되어준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소년 재활센터에 옮겨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놓인 책상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껍고 표지는 다소 낡아 있었고 제목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책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책을 펼쳤습니다. 원래라면 복잡한 기호와 이해하기 어려운 수식이 가득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친절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책은 나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며 한 줄 한 줄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명대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스쳤지만 일단 그대로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책에서 알려준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잠시 깜빡임이 있은 뒤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세상아. 그 순간 내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손으로 입력한 기호와 문장이 화면 위에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전까지의 내 삶과는 너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충동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갔고 욕심이 앞서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결과는 늘 예측 불가했고 끝은 늘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화면 속 세상은 달랐습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오류가 나면 그 오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치면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논리, 구조, 순서, 원칙만이 작동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무작정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은 나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질서 있는 세계에 대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내 머릿속이 코드 한 줄 한 줄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이리로, 거짓이라면 저리로 이동한다. 이 구문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도 지금까지는 조건 없이 움직였구나. 아무 판단 없이.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 방향이 정해졌구나. 그래서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구나.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흐름의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미리 설계한 사람이 정합니다. 그 설계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은 내 안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환경과 충동이 내 인생의 흐름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설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나는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책과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내 안에 작은 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단지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감 회복이 아니라 주체적 시간 사용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준 시간표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를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만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지 직업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인생을 구조화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회사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나는 이때 배운 감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 것,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것,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일을 움직이게 할 것, 이 모든 것은 교도소와 재활센터에서 작은 모니터를 보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출발점을 화려한 대학이나 좋은 집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다릅니다. 성공의 씨앗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질서의 문을 발견하는 순간에 심어집니다. 나에게 그 문은 프로그래밍이었고 그 문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시간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제로에서 회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는지 들려주겠습니다. 시간을 구조화하는 사고를 배우고 나서도 내 삶은 단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 이 결심이 내 발걸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출소 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화려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 나는 여전히 전과자이자 문제아 출신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와 프로그래밍이라는 한 가지 도구였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조금씩 돈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을 투입하면 눈앞에 구체적인 결과가 쌓인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코드 몇 줄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해결의 가치가 다시 나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구조. 나는 그 구조를 몸으로 느끼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적어도 예전처럼 파괴로 끝나지는 않겠다. 그렇게 아주 작은 일거리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간판은 초라했고 사무실은 좁았으며 시스템도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문제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도 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젊은 CEO로 보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무렵 나는 하나의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을수록 성장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근면성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때에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밤늦게 불 꺼진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5시간, 때로는 18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고 직원 수는 많아졌으며 외부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부 그래프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은 줄어들었고 식사는 대충 때웠으며 운동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표정보다는 일거리와 숫자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면은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 일의 시간을 얼마나 더 태우면은 매출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렇게 회사의 성장은 나의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만 달려가던 어느 날 삶의 다른 한 축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있던 약혼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는 안 되겠어.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나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나는 이미 부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회의실 유리에는 지워지지 않은 마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서류 뭉치와 메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가? 돈인가? 인정인가? 책임감인가? 아니면 그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인가?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회사에서는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잡아먹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질서 있는 세계를 배웠던 그 청년은 사업이 커지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범죄와 파괴의 혼란이 아니라 성장과 성공이라는 포장지로 쌓인 혼란일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모든 성장도 시간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매출이 늘고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시간과 삶이 어떤 구조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뿐 아니라 시간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따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후 나를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시간을 다시 사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의 붕괴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살아남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혼녀의 한마디로 나는 비로소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성장 곡선만 보며 달려오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 자신의 삶의 그래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성공의 껍데기를 쓴 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 이후 나는 본능적으로 책으로 향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스티븐 코비,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경영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책들을 뻔한 소리의 반복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절박한 탐색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이렇게까지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가? 많은 책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리더십, 인간관계, 목표 설정 방법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계속 걸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열하는 법, 우선순위를 매기는 법,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능력을 의심해 왔지만 정작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 사용 구조였다. 더 많이 일하면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은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은 과연 온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수록 내 시간의 자유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돈, 사람, 시스템보다 먼저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질문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일정을 15분 단위로 쪼개어 기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무엇을 먼저 하는지, 누구와 어떤 회의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이메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보고서를 직접 손으로 몇 번이나 고치는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기록을 며칠만 해보아도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내 시간을 대부분 잡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맡겨도 되는 단순 확인 업무, 시스템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반복 작업,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보고와 결제, 심지어는 숫자 하나 직접 바꾸지 않아도 되는 엑셀 파일까지 나는 모든 것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겉으로는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정확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통제하려는 욕심과 불안이었습니다.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나를 끝없이 일에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영자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영자는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 차이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시간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 1시간은 과연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연간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총 가치를 대략 계산해보고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시간당 가치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이 시간당 가치에 맞는 일인가?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습니다. 회의에 앉아있지만 그 회의는 나 없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있었지만 그 답장은 비서나 실무자가 대신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안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남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면서 정작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운용입니다. 회사의 가장 비싼 자원인 경영자의 시간을 값싼 업무에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일, 큰 결정을 내리는 일,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붙잡는 일,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일은 최대한 내 손에서 떼어내겠다고. 물론 처음부터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고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고 맡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내가 절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먼저 완벽주의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내 시간은 끝없이 쪼개져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직과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내 시간은 비로소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시간을 잘못 배치했기 때문에 무너졌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이후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만 시간을 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야말로 훗날 내가 일주일에 6시간만 핵심 업무를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바이백 시간 되사오기 전략을 실행에 옮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업과 삶을 어떻게 동시에 바꾸어 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질문 하나를 노트 맨 위에 적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 두 질문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시간 바이백, 타임 바이백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사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 바이백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훨씬 싼 일은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봉 혹은 당신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가치를 대략적으로 잡아봅니다. 그리고 1년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당신의 일시간은 얼마짜리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1년에 800만 원의 가치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년에 이 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그의 시간당 가치는 약 4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4만 원짜리 시간을 들일 만한가? 이메일 정리, 단순 반복 입력, 인터넷 검색, 서류 분류,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자질구레한 심부름, 이런 일에 당신의 4만 원짜리 일시간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그 시간은 원래 4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깨달은 뒤 내 머릿속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 시간당 가치가 4만 원이라면 1만 원에 맡길 수 있는 일은 절대 내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 시간의 25% 이하 비용으로 맡길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남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서를 채용했고 행정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았고 반복적인 문의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싸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겉만 보는 계산입니다. 당신이 1시간 동안 1만 원이면 될 일을 직접 처리하면 겉으로 보기에 돈은 아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만 원짜리 시간을 1만 원짜리 일에 태운 것입니다. 눈앞에서 아낀 1만 원 때문에 미래에 벌 수 있었던 3만 원의 기회를 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값싼 일을 비싼 시간으로 처리하는 비극입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간당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엑셀 파일 숫자를 고치고 회의실 예약을 잡고 이메일 제목 한 줄을 고치느라 오전을 다 쓰는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 진짜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 손에 꼽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내 시간의 절반 이상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쓰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시간을 제대로 사지 못한 것이다. 시간 바이백은 단순히 시간을 비워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워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까지 포함하는 전략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넘기고 얻은 시간으로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간 해방이 아닙니다. 시간 바이백의 목적은 당신의 지니어스 존 천재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영역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비서를 쓰고 직원을 더 뽑았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괜히 고정비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되살아와서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되찾은 시간을 다음과 같은 일에만 쓰기로 정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일, 핵심 인재를 만나고 붙잡는 일,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고민하는 일,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와 사색, 이 네 가지의 시간을 집중하자 눈앞의 매출 곡선뿐만 아니라 회사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장 속도는 빨라졌고 나는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바이백은 부자들만의 사치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2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퇴근 후 집안일, 장보기, 정리, 반복적인 일에 하루 2~3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중 일부는 적은 비용으로 외주를 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 달에 몇만 원을 들여 집안일에 일부를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준비하거나 부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을 연구한다면 그 몇만 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돈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지금 나가는 비용만 보고 나중에 들어올 수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바이백은 결국 하나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헐값에 팔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한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할 일 목록에서 무엇을 지울지, 누구에게 맡길지, 무엇을 시스템으로 대체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 인생을 10배, 100배로 확장시킬 수 있는 비전과 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결단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천재성을 가두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게 그 천재성을 해방시키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지니어스 존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살아오는 법을 깨닫고 나서도 나는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간 바이백의 원칙은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지쳐 있을까? 왜 어떤 조직은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깔아도 제자리에서 맴돌까? 여러 사람의 삶과 회사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나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 도둑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훔치는 도둑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시간을 훔치는 도둑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나는 이들을 시간 암살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나는 내 과거를 그대로 보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이들 가운데 몇 명과 함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방해자입니다. 이 방해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나서 하자. 이런 말들을 속삭이며 선택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의 기회, 사람의 인연, 한순간에 지나가는 흐름들은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방해자는 우리를 안전한 척하는 무의무의 속에 가두어 두고 그렇게 가능성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암살자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광입니다. 이 시간 암살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빨리 정하고 빨리 끝내야지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만 있을 뿐 방향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젠가 다시 손봐야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빨리 선택하고 빨리 실행하지만 결과는 항상 미흡하거나 되돌려야 합니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 속도광의 유혹에 자주 넘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밀어붙이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정, 보완, 사과, 재작업이었습니다. 속도광은 우리에게 바쁘게 보이는 성취감만 남기고 진짜 성장을 위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자입니다. 이 암살자는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에게 자주 깃듭니다. 겉으로는 조직을 잘 챙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자기 손을 거치게 만들며 구조를 병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직원에게 일을 맡겨놓고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고 매 순간 보고를 요구하고 결국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라며 일을 다시 가져옵니다. 나는 많은 리더들이 이 감독자의 목소리에 속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챙겨야 사고가 안 나지.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진짜 사고는 직원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고 리더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끌고 갑니다. 리더가 할 일은 모든 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약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암살자가 문제로 변하는 순간은 돈을 아끼려다가 시간을 버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비용은 분명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투자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을 되살아오기 위한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교육, 외주 같은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비용처럼 보입니다. 절약가는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부르며 끝없이 미룹니다. 그 결과 회사는 늘 인력난에 시달리고 리더는 잡무에 허덕이며 조직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놓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끼겠다고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정작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수입원을 넓히고 건강을 관리할 시간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싼 것을 가장 싸게 팔아버리는 거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가치료사입니다. 이 암살자는 우리가 지칠 때, 상처받을 때,
실패했을 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폭식으로, 과음으로,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로, 게임과 각종 중독으로 자신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적당한 휴식과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가치료사가 문제인 이유는 회복이 아니라 회피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구조를 바꾸기보다 잠시 있는 데만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잠시의 위안은 쌓이고 근본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자가치료사는 우리의 체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인 에너지와 의지를 조용히 암살합니다. 나는 이 5시간 암살자를 내 노트에 하나씩 적어놓고 내 삶과 회사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 모든 암살자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던 내가 있었고, 깊이 없이 속도만 밀어붙이던 내가 있었고, 맡겨놓고도 끝까지 간섭하던 내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사람과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던 때도 있었고, 지친다는 이유로 구조를 바꾸기보다 잠깐의 위안에 기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되살아오기 전에 먼저 시간 암살자들을 몰아낼 것. 아무리 비싼 인재를 뽑고 좋은 시스템을 들여와도 내 마음속에서 이 5 암살자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 결국 시간은 다시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행동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3번 이상 미루고 있다는 걸 느끼면 반드시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린다. 빠르게 결정해야 할 때일수록 종이에 최소 3가지 선택지를 적고 각 장단점을 검토한 뒤 움직인다. 직원에게 맡긴 일은 결과만 확인하고 과정에는 원칙과 기준만 제시한다. 시간을 되살아오기 위한 비용, 인력, 시스템, 원칙적으로 투자 항목으로 분류하고 단순 사치와 엄격히 구분한다.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반복될 때는 오락보다 먼저 일정과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일의 양과 방식을 조정한다. 이 작은 규칙들이 쌓이자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피로도가 달라졌고 회의의 질이 달라졌으며 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간을 되살아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지키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실제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숨어있는 시간 암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고 그들과의 동거를 끝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되찾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지니어스 존 천재성의 영역, 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살아오고 시간 암살자들을 하나씩 몰아낸 뒤에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비워낸 시간은 금세 또 다른 자빌과 소음으로 채워집니다. 진짜 변화는 되찾은 시간을 어디에 다시 투자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존입니다. 지니어스 존이란 단순히 잘하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잘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 더 능숙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니어스 존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지니어스 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영역. 이 3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지니어스 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고난 공감 능력과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정리해 주는 데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숫자만 들여다보는 자리, 기계적인 반복 업무에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근면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절반도 쓰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조를 만드는 데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객 응대 최전선에만 세워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낭비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낭비는 돈의 낭비가 아니라 사람의 천재성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는 낭비입니다. 나는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처음에 뉴스 앵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세계는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오프라는 그 안에서 늘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를 받았습니다. 결국 앵커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토크쇼 진행이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는 그 형식 안에서 비로소 그녀의 지니어스 존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일이었지만 자리를 옮기자 재능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한 사업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구조를 읽어내는 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 그는 하루 종일 고객 문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에 쏟아지는 문의사항에 답하느라 정작 회사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니어스 존은 개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자신은 자주 반복되는 문의의 패턴을 분석해 시스템과 제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고 그의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시간을 되살아서 지니어스 존에 묶어두자 수익과 삶의 질이 동시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 동생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장사를 잘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박스를 들고 다니며 하루에 큰 돈을 벌어들였고 중고차를 손봐서 되파는 일에도 천부적인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욕구를 읽고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하는 능력, 즉 세일즈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직접 집을 짓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허가 신청서 작성, 자재 운반, 못질, 청소까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스스로를 맥가이버라고 부르며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두 채의 집을 지었지만 팔리지 않았고 세 번째 집 공사 중에는 자금이 막혔습니다. 집은 저당 잡히고 카드 빚은 쌓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지니어스 존을 망치질과 바꿔버리고 있다. 너는 원래 사람과 대화하며 그들이 원하는 집을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재를 옮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동생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판매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객을 만나고 설계도를 설명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그 해에만 16채의 집이 팔렸고 그의 회사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맞춤 주택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니어스 존에 시간을 묶어두면 인생의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지니어스 존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늘 바쁜데도 부족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 바이백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싫은 일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지니어스 존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지니어스 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내가 할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가는 일은 무엇인가?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 일이 아니라 시계를 보는 걸 잊어버리는 일을 찾으십시오. 둘째, 내가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반복해서 칭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강점을 알아봅니다. 셋째,
이 일을 할 때 나는 단순히 편하다를 넘어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가?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겹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니어스 존의 후보입니다. 그 지점을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일들에서는 과감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한다면 그중 30분이라도 지니어스 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언젠가는 하루의 절반, 더 나아가 대부분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주 내 일정을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얼마나 오래 지니어스 존에 머물렀는가? 이 질문에 떳떳하게 충분했다고 답할 수 있는 주가 많아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성과는 커졌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니어스 존을 알고 시간을 되살아오는 원칙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시간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대개 과대평가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간을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일정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갠 표를 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체크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몇 분, 뉴스와 SNS를 넘기며 괜히 시간을 태운 것은 몇 분, 출근 준비, 이동, 커피를 사는 시간까지 모두 적어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회의에 들어가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한 시간과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던 시간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업무 후반부에는 보고서 작성, 수정, 재확인, 불필요한 중복 작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며칠만 해보면 곧 알게 됩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값싼 컨설팅이라는 것을 기록이 쌓이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업무 옆에 이 일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일에 쏟아붓는 시간, 한 시간당 실제로 얼마의 수익 혹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가능한 한 솔직하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업무에 색을 입혔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일은 초록색, 에너지를 빼앗는 일은 빨간색, 그리고 중립적인 일은 다른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시를 하고 나서 나는 내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 하루는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치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색으로 표현된 일정표는 잔인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돈도 크게 되지 않는 일, 에너지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 보고, 확인, 재수정, 의미 없는 잡담, 그냥 관성대로 참석하는 자리들이 빨간색으로 빼곡히 칠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핵심 인재를 만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와 사색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나마도 하루의 구석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 방법을 직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특히 성실하지만 늘 지쳐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도 스스로에게 불만족이 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만 15분 단위로 당신의 시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각 업무 옆에 이 일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숫자로 적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처음에 귀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시간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조직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팀장이 된 이후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바쁘고 야근도 많은데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2주 동안 당신의 모든 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지친다면 원인은 반드시 일정표에 드러납니다. 며칠 뒤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일보다 당장 눈앞에 소리 지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들어오는 요청, 사소한 확인과 보고,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잡무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된 뒤에도 여전히 실무자처럼 시간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면한 그는 일부 업무를 과감히 팀원에게 맡기고 회의 구조를 바꾸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시간표에서 빨간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초록색 칸이 늘어났습니다. 표가 바뀌자 성과도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또 한 명의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당 36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CEO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하루 대부분을 직접 이메일을 정리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비서를 채용하고 이메일 관리는 넘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메일 한 통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과 감정을 갉아먹는 문제구나. 그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서를 채용했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시간으로 그는 회사의 미래 전략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쌀 같은 이메일 처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그의 시야에는 비로소 수천만, 수억 단위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예시가 말해주는 바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나 그 가치를 숫자로 직면해 보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시간을 싸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하루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정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관리라는 말은 자칫 기술이나 요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간관리는 곧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나의 일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 가치에 맞는 곳에 시간을 배치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있어야 비로소 지니어스 존이 현실이 되고 10배 성장의 비전이 허상이 아닌 계획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나 나는 경영을 하면서 정반대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먼저 방향이 있어야 그 방향을 향해 시간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전 없이 시간을 정리하면 잠시의 여유는 생길지 몰라도 곧 다시 잡다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과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삶과 일에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10배 성장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10배 비전은 단순히 돈을 10배 더 벌겠다는 야망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스케일을 바꾸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수입이 10배 많아졌을 때 당신은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루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10배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한 새벽에 책상 앞에 앉아 노트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10년 뒤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아래에
숫자, 사람, 장소, 시간을 모두 구체적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 하루의 시작과 끝,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나갔습니다.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가? 어떤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가? 그날의 첫 회의는 어떤 주제로 누구와 나누는가?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될 때까지 계속 다듬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시간 사용 방식으로는 그 장면에 도달할 수 없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하루는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일정과 요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의 하루에는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보호된 시간대가 생깁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10배 비전을 향한 일을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오늘도 내 비전을 위해 시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비전과 직접 상관없는 일은 과감히 줄인다. 돈이 되는 일이라도 나의 10배 비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수익을 주지만 방향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는 서서히 정리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비전과 깊게 맞닿아 있는 일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했습니다. 셋째, 비전을 사람들과 나눈다. 비전은 혼자 가슴속에 숨겨두면 희미해집니다. 나는 핵심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그림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회사가 된다면 그때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직원들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짓는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10배의 비전을 세우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회의를 요청했을 때, 작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들어왔을 때, 기대감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였을 때, 예전에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배 비전이 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선택이 나의 10배 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방향을 돕는가? 아니면 흩뜨리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시간은 훨씬 더 엄격하게 쓰이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늘 바쁘고 늘 피곤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은데 5년, 10년 뒤를 보면 삶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들. 그 차이는 결국 명확한 비전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전에 시간을 투입했는가에서 갈라졌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방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진 사람의 시간은 투자입니다. 방향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소비이자 소모입니다. 당신이 되찾은 시간, 바이백한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10배 비전입니다. 시간 바이백, 지니어스 존, 10배 비전, 이 세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인 하루와 일주일의 구조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정작 내 시간을 위한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 이후 나는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6시간만 핵심 업무에 집중한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의 식사, 운동, 독서, 사색, 투자 검토, 사람을 만나는 데 쓰는 구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6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나는 일주일 60시간 중 그저 50%만이라도 진짜 핵심 업무에 쓰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5, 6시간 블럭을 가장 먼저 달력에 고정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전 9시, 12시, 목요일 오후 2시,
5시. 이 두 블럭을 핵심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 시간대에는 어떤 외부 요청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두 가지만 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구조를 설계하는 일, 나와 회사의 10배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 이메일, 회의, 보고, 긴급 요청은 이 시간대에서 모두 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시간에 회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때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시간만큼은 회사를 운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쓰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 6시간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회의가 줄었고 보고의 형식이 단순해졌으며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라면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결론과 필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만 짧게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 결과 나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만큼의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안정되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핵심 업무 6시간 이외의 시간도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몸을 단련하는 시간, 운동, 휴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독서, 강연, 연구, 사람을 만나는 시간 투자 대상 잠재 파트너, 핵심 인재. 이렇게 나누어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돈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과 삶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 둘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다시 짜자 삶의 크기가 커지는 동시에 일의 밀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회장님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6시간만 핵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대신 내가 할 일을 정확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서 경영자의 역할은 모든 부품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방향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경영자는 결국 가장 바쁜 실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자의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일정을 정리할 때 먼저 비어있는 칸에 일을 채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블럭부터 먼저 올려놓습니다. 핵심 업무 6시간, 가족과의 시간, 운동과 휴식, 공부와 사색, 이 네 가지가 달력에 먼저 자리 잡으면 나머지 일들은 그 사이에 맞춰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들어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애초에 내 삶의 구조와 맞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비로소 일의 삶을 끼워 넣는 사람에서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그 주변에 일을 배치하는 사람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공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사용의 결과다. 망가진 청소년기를 보냈던 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질서의 세계를 만나고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다시 정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간을 무질서하게 쓰면 성공처럼 보이는 것조차 결국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대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억 단위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24시간을 한숨과 피로로 채우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결코 머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랜 경험 끝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시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시간을 판다는 것은 남이 정해준 일정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생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메시지와 이메일이 하루를 지배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허탈감만 남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의 꿈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결국 남의 계획과 회사의 목표만 당신의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다시 내 손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위해 나를 지키는 책임감입니다. 시간을 되사오고 지니어스 존에 묻고 10배 비전에 맞춰 흐르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꿈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삶의 건축가로 서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꿈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값싼 일에 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지니어스 존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가? 나는 내 10배 비전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다시 사오는 여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30분,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간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라. 그러면 시간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시간을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시간을 계산하고 설계하고 되사 오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화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책임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얻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시간, 이제부터는 당신의 꿈을 위해 쓰십시오.